어느덧 일은 하고도 2해를 더 넘긴 제 인생에서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속내를 짐작하는 버릇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액정에 오지선 며느라가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이미 반쯤 알고 있었죠. 저 고약하고 앙칼진 목소리가 오늘은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 저 지선이에요. 좋은 아침이세요. 역시나 그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한술 더 떠서 마치 최고급 백화점 안내 방송처럼 간지럽고 살가웠습니다. 저는 베란다 난초에 물을 주다 말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이른 아침부터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평소에는 명절 전날이나 제 생일 당일 점심이 다 되어서야 마지못해 걸려오던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늘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혁수 씨 바꿔드릴게요라며 용건만 간단히 하고 아들 녀석에게 휙 넘겨버리는 게 전부였죠.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본래의 온도대로 나갔습니다. 굳이 반가운 척 호들갑을 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무심한 말투에 전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준비에 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요즘 SNS에서 아주 난리난 토종닭 맛집이 있더라고요. 경치 좋은데 콕 박혀 있어서 바람 쐬기도 그만이래요. 혁수 씨는 주말에 회사 일로 바쁘다니 우리 여자들끼리 오붓하게 데이트 어떠세요? 데이트라. 살다 살다 며느리 입에서 저런 낯간지러운 단어를 다 들어봅니다. 저는 창밖으로 이제 막 연두빛 잎을 틔우기 시작한 아파트 화단의 목련을 쳐다보았어요. 봄은 어김없이 오건만 저 아이의 봄은 대체 어느 계절에 오는 걸까 싶어서요.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라며 제 취향을 물어온 적 없는 아이입니다. 하다못해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다 준 적도 없었죠. 그런 애가 갑자기 경치 좋은 곳에서 토종닭을 사주겠다니. 그 저희가 뻔하다면 뻔한 것이었습니다. 됐다. 너희들이나 맛있게 먹어라. 나는 집에서 해먹는 밥이 제일 편하다. 에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큰맘 먹고 모시는 건데 한번 가주셔야죠. 네. 어머니, 제가 예약까지 다 해놨단 말이에요. 예약까지. 참으로 부지런하기도 하지요. 제 거절은 이미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목소리에는 거절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절박함마저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저 아이가 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그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설픈 미끼를 던졌다면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척이라도 해주는 게 노인의 아량일 테지요. 몇 시에 올 거냐? 제 승낙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토요일 오전 10시에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몸만 딱 나오세요. 신신당부를 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마치 밭일이라도 한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쯤 지나자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지선이한테 전화 받았어. 엄마랑 둘이 토종닭 먹으러 간다며? 디야, 우리 지선이가 드디어 엄마한테 마음을 여나 보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엄마. 저는 그저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시퍼런 칼날을 품고 다가오는 여우의 모습이 선한데
아들 눈에는 그저 예쁜 짓 하는 강아지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 혁수야. 너의 그 평화로운 세상을 깨고 싶지는 않구나. 이 싸움은 아마도 온전히 나의 몫이 될 것 같으니. 약속한 토요일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아파트 주차장으로 흰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오지선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는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최신 유행의 옷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시골집이 아니라 강남 백화점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날씨 정말 좋죠? 나온 지 5분도 안 됐다. 가자. 차에 오르자 익숙한 세차 냄새와 함께 낯선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능숙하게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차 좋죠? 이 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호강해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한다니까요. 혁수 씨는 운전이 험해서 제가 불안해서 못 맡겨요. 이런 차는 주인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창밖만 쳐다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침묵이 거슬렸는지 며느리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면 무섭거나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파트는 최신식이라 보안도 철저하고 주차장도 넓어서 정말 편한데 나중에 합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희도 좀 불편해지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요. 합가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 말의 진짜 뜻은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라는 경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저 무심하게 창밖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차는 한적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한참을 가냐? 원래 맛집은 다들 이렇게 숨어 있는 법이에요,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며느리의 거의 다 왔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차는 국도를 벗어나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꼬불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며느리는 어머, 내 차, 라며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죠. 저를 위하겠다며 잡은 약속이 실은 자신의 차를 과시하고 제게 생색을 내기 위한 무대였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1시간을 훌쩍 넘게 달린 끝에 차는 장수 토종닭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민가 하나 보이지 않는 정말로 산속에 콕 박혀 있는 곳이었어요.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질색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진이랑 완전 다르네. 여기가 정말 그 맛집 맞나? 길도 이렇게 더럽고 여긴 다시 못 오겠다. 투덜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지선아. 너는 오늘 이곳에 다시는 못 올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고. 가게 안은 촌스럽지만 정갈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주인 할머니가 저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리 제일 깨끗한 곳으로 주세요. 먼지 없는 곳으로요. 그녀의 뾰족한 말투에 주인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서운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가장 안쪽 자리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자신이 가져온 물티슈로 테이블과 의자를 박박 닦아냈습니다. 마치 대단한 오물이라도 묻어있는 것처럼요. 그 유난스러운 행동을 지켜보는 제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곧이어 닭백숙이 담긴 커다란 냄비가 상 위에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거진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맛있게 드실 일만 남았네요. 제가 일부러 어머니 생각해서 찾아온 곳이니까 많이 드세요. 저는 말없이 끓기 시작하는 뽀얀 국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닭백숙을 온전히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 닭이 다 익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가스 불 위에서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대추와 인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재들이 둥둥 떠다녔어요. 저는 말없이 끓어오르는 냄비만 보고 있었지만 며느리 오지서는 단 한순간도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따 식사하시고 근처에 갤러리 카페가 하나 있대요. 거기서 커피도 한잔해요. 저희. 거긴 또 얼마나 예쁘다고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다녀와서 사진을 올렸는데 다들 어디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그런데 한번 가봐야 제 SNS 팔로워들한테 꿀팁이라도 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세상은 제가 아는 세상과는 참으로 다른 곳이었어요.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사진으로 어떻게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듯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이유는 맛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근사한 것을 먹는다고 과시하기 위함이었고, 좋은 곳에 가는 이유는 그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특별한 곳에 와 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었죠. 주인 할머니가 커다란 그릇과 집게, 가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집게를 들고 가장 실한 닭 다리 하나를 큼지막하게 뜯어 제 앞접시에 올려주었어요. 어머니, 다리부터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나마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들 녀석 말대로 이 아이가 이제야 철이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아주 잠시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닭다리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바스러졌지요. 저는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거기 새로 생긴 리조트가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방마다 개인 수영장이 딸려 있고 조식도 환상적이래요. 혁수 씨한테는 비밀이에요. 자기 빼놓고 간다고 또 삐칠지도 모르니까요. 남편들은 가끔 애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하며 제게 동의를 구하는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머니는 평생 가볼 일 없는 곳이죠? 하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금 종지에 닭고기를 살짝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래 푹 삶아 부드러웠지만 어쩐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걱거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으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동네 노인정이라도 나가보시지 그러세요. 친구도 사귀고 화투라도 치면서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악의 없이 순수하게 제 여가 생활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나이 든 사람답게 어울려 놓으세요.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 사는 세상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는 뜻이라는 것을요. 나는 내 집이 노인정이고 책이 내 친구다. 더없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제 대답에 며느리는 어머, 그러세요? 역시 우리 어머님은 교양이 넘치셔라며 과장되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를 듣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겉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세상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고 저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답하며 제 세상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세상에 한 발짝이라도 들이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멋대로 떠들던 며느리가 갑자기 아참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러고는 보란 듯이 값비싼 가죽 핸드백을 의자 위에 그대로 둔 채 가벼운 걸음으로 가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식사 도중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다녀와라 하고는 다시 닭고기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모습을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에 간 사람이 돌아오기에는 조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화장도 고치고 휴대폰도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들 하니까요. 저는 남은 닭고기를 천천히 뜯어 먹으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구수한 백숙 냄새로 가득했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0분이 흘러 총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화장이 중요하고 휴대폰이 재미있다고 해도 함께 식사하러 온 시어머니를 이렇게나 오래 기다리게 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가셨어요. 방금까지 맛있다고 생각했던 닭고기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 뒤편 며느리가 사라진 화장실 쪽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안에서 쓰러지기라도 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것이 모두 계획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를 여기 버리고 가려고? 스스로의 생각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못됐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귀찮아한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닐 거야. 아닐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10분이 흘러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지 3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혼자 남겨진 노인네가 이상해 보였겠지요.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저 할머니, 아까 저랑 같이 온 젊은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30분이 넘도록 안 나와서요. 혹시 화장실이 여러 군데인가요? 제 물음의 주인 할머니는 더욱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장실은 가게 뒤에 딱 하나뿐인데 30분이나요? 아이고, 뭔 일 있나 보네. 내가 가볼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주인 할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가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낡은 간이 화장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가, 안에 있느냐? 저는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문을 두드렸어요. 지선아, 오지선, 안에 있으면 대답 좀 해보거라. 역시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좁은 화장실 안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화장실에 없다면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저는 허둥지둥 다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자리, 며느리의 의자 위에는 여전히 그녀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핸드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키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 작은 자갈이 깔린 주차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차를 세워두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왔던 흰색 세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텅 빈 공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산은 푸르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웠지만 제 세상은 바로 그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 차에 미리 숨겨두었던 비상키로 차를 몰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 핸드백을 일부러 식당에 두고 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겁니다. 저를 이 외딴 산골 식당에 버리고 혼자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고 서 있어요? 같이 온 사람은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피식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나오는 그런 헛웃음이었습니다. 갔어요. 나만 빼고 다 갔네요. 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사람을 이 산골짜기에다 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주인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제 자식 일인 양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저를 이끌고 들어와 의자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천하에 몹쓸 것들을 봤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있어. 어르신, 아들이나 다른 가족한테 어서 전화하세요. 당장 데리러 오라고 해야지. 주인 할머니는 제 자식 일인 양 길길이 날뛰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핸드백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을 켜자 다행히 안테나 표시는 2억 한 정도 떠 있었습니다.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오지는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가장 먼저 며느리 오지선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익은 통화 연결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호는 가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이 넘도록 신호가 갔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뜬 사람이, 일부러 차를 몰고 도망간 사람이 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번호가 뜨는 것을 보며
지금쯤 차 안에서 콧방귀를 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말없이 통화를 끊고 이번에는 아들 혁수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제 어미의 전화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역시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 역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역시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통속이 되어 제 어미를 이 외딴 곳에 버려두고는 일부러 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애타게 전화를 걸고 있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전화를 받지를 않네요. 둘 다요. 제 담담한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 할머니는 상황을 모두 파악했다는 듯 더욱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그럼 어떡한데요? 여긴 버스도 안 다니는데.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럼요. 여기서 큰 길까지 1시간을 꼬박 걸어 내려가야 하루에 서너 번 다니는 농어촌 버스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하루에 몇 대 안 다녀요. 콜택시는 당연히 안 들어오고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버스도 없는 시골이라는 말이 그제야 현실로 와 닿았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고립된 곳인지 제가 이곳에 버려지면 얼마나 속수무책일지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화를 내고 주저앉아 통곡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 내 발로 내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여기서 나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읍내에 전화해서 택시라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요금은 얼마가 나와도 상관없으니. 제 단호한 말에 주인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읍내 택시들도 이 산골짜기까지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들어오려고 하질 않고 설령 온다고 해도 부르는 게 값이라 오늘 버스는 이미 끊긴 지 오래고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방법이 없으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요. 제가 뜨끈하게 방 하나 내어드릴 테니 내일 아침에 장 보러 나갈 때 제가 읍내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리면 되니까. 낯선 이의 친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의 아내에게는 짐짝 취급을 당해 버려졌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에게서는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등산복 차림의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산행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온 모양이었어요. 그들은 가게 한쪽에 앉아 저와 주인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소곤거렸습니다. 제 행색이 어지간히도 처량해 보였나 봅니다. 잠시 후 음식을 주문한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주인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시어머니를 이 산골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젊은 부부는 제 일처럼 붕괴하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저희가 도와드려야겠네요.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하룻밤 신세 지고 내일 가겠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부모님 모시는 자식된 입장에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 가는 길에 기차역이 있으니 역까지만이라도 꼭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젊은 부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에 억지로 삶은 달걀 2개를 쥐어주며 나쁜 것들은 얼른 잊어버리라고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젊은 부부의 차는 며느리의 번쩍이는 새 차와는 다른 평범한 국산 차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가는 내내 제 기분을 살피며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꼭 천벌 받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못된 사람은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그들의 위로가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신세 한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1시간 가까이 달린 차는 작은 기차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제게 표를 끊어주고 기차 시간까지 확인해 준 뒤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건강하시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낯선 풍경을 스치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100년은 더 늙어버린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딱딱하게 식은 삶은 달걀을 꺼내 껍질을 깠습니다. 꾸역꾸역 달걀을 삼키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지 않으리라. 오늘의 이 치욕을, 굴욕을, 배신감을 뼛속 깊이 새겨두리라. 오지선, 그리고 내 아들 김혁수. 너희는 오늘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이다. 기차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마침내 익숙한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길을 터덜터덜 걸어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높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집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결혼 반지와 남편의 유품,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흰색 세단을 구입할 때 제 명의의 통장에서 아들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이체되었던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로 보관해 두었던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들,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가장 안쪽에 고이 모셔두었던 번쩍이는 비상키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의 굴욕은 이것들을 사용해도 좋다는 하늘의 허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지선, 너는 나를 버리는 흉기로 그 차를 사용했지만 나는 이제 너의 오만함을 부수는 망치로 그 차를 사용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비상키가 유난히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비웃는 듯한 얼굴과 텅 비어 있던 주차장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척이지 않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서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분노는 뜨거울 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게 식혔다가 가장 날카로운 날로 벼려야 하는 법이니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모든 행동을 기계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러 올지를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아들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찌푸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자들의 등장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생이별이라도 했던 가족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요. 저는 그 과장된 몸짓을 피하며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섰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무사하셨군요. 저희가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는 손수건까지 꺼내 눈가를 찍어내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어요. 앉아서 해명이라도 해보라는 뜻이었죠. 아들 내외는 마지못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저는 당연히 화가 나셔서 먼저 가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 성격에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택시 타고 먼저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을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혁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가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혁수 씨도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려도 받질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줄 알고 밤늦게 다시 그 식당까지 갔었어요. 사장님한테 여쭤봐도 어머니가 이미 떠나셨다고만 하고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잘못되신 줄 알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정말로 저를 걱정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 속에 수많은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는 잘 들었다. 이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마. 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째, 너는 내가 화가 나서 먼저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지. 그렇다면 식당 의자 위에 놓여있던 내 외투와 가방은 왜 그냥 두고 왔느냐? 내가 그 물건들을 버려두고 갈 만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보였더냐? 그건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둘째, 너는 내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 내 휴대폰은 너의 차 안에 있었다. 너는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말이냐? 허공에다 대고 내 이름을 불렀느냐? 아, 그건 제가 착각해서 어머니 댁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셋째, 너희는 나를 찾기 위해 밤늦게 그 식당까지 다시 갔다고 했지. 그렇다면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을 것 아니냐? 그 주인이 내게 뭐라고 하던? 내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하던? 며느리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곳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거짓말의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지선아. 너는 나를 버리고 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오해였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거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제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며느리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성이나 사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정말 일부러 그랬겠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범인 취급만 하시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토해내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극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 녀석이 나섰습니다. 아들은 제발 그만하라며 며느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선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세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사과하고 좋게 풀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제 아들 김혁수는 진실을 가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아내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산골에 혼자 버려졌던 늙은 어머니의 고통 사이에서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제 앞에서 벌어지는 유치한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울며 불며 저를 원망하던 며느리는 아들의 부축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도 좀 진정하시고 저희도 마음 좀 추스를게요. 아들은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들은 그렇게 도망치듯 제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구나. 내게는 더 이상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나 자신만을 위해 싸워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젯밤 꺼내두었던 테이블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비상키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방금 그들이 앉아있던 소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온기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차가운 냉기만이 스며든 것 같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사용했던 찻잔 2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맑은 물에 찻잔을 헹구는 동안
저는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과 기대를 함께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잔을 그릇장에 넣고 나니 비로소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가장 편한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분노는 칼날을 가는 숫돌이 될 뿐, 칼을 휘두르는 손은 냉정해야 하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치욕과 복수의 상징이 될 그 흰색 세단.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차로 30분은 좋게 가야 하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손에 비상키가 있다고 한들 그 아파트 단지까지 가서 수많은 차들 사이에서 그 차를 찾아내어 유유히 몰고 나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경비원에게 발각될 수도 있고 운 나쁘게 아들 내외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그 차를 내 손 안에 이곳 내 집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에 몸을 웅크리듯 저 역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몰래 잠입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그들에게 와달라고 화를 내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일 뿐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아니 제 차를 몰고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아랫집 남자가 자기 차 보닛을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보기도 했죠. 그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광경이 제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져 있던 계획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주었습니다. 그래, 그거다. 입가에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완벽한 명분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의 다정한 걱정, 자식의 안위를 염려하는 늙은 어미의 마음, 세상 그 어떤 자식도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운 미끼였습니다. 이제 이 미끼를 던지기 전에 든든한 아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고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화통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나야. 뭔 일 있어? 저보다 5살 어린 제 여동생, 정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장사하며 자식 둘을 키워낸 저와는 다르게 생활력이 강하고 목소리도 큰 동생이었죠. 정이야, 나다. 시간 괜찮으냐? 시간이야 만들면 되지. 근데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그 몹쓸 것들이 또 속 썩였어? 동생은 이미 제 목소리만 듣고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한번 내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데이트 신청부터 버스도 다니지 않는 산골 식당에 저를 버려두고 사라진 일, 낯선 이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돌아온 과정, 그리고 오늘 아침 제 집까지 찾아와 뻔뻔한 거짓말로 저를 2번 죽인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생은 아이고 세상에 미친 것들을 연발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폭발하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그걸 가만히 뒀어? 당장 그년 아파트로 쫓아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늘어졌어야지. 아니, 그 전에 형부 제사상에 올릴 과일 사가라고 내가 준 돈으로 뽑은 차 아니야, 그거. 당장 뺏어와야지. 동생의 불같은 분노에
오히려 제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희야, 소리 지르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화한 것이다. 나는 그깟 머리채 잡는 유치한 싸움은 할 생각 없다. 그 대신 그 차를 팔아버릴 작정이다. 뭐, 차를 판다고? 아이고, 언니. 잘 생각했어. 아주 잘 생각했지. 그래서 어떻게 팔 건데? 언니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는 나보다 아는 사람도 많고 일 처리도 야무지지 않으냐. 뒤탈 없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차를 처분할 수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하나 알아봐 주었으면 한다. 돈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믿을 만한 곳으로. 제 말에 동생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걱정 마, 언니. 내 친구 남편이 저기 가양동에서 크게 매매 상사 하잖아. 내가 그쪽에 얘기해서 가장 좋은 값으로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게 손 써놓을게. 그래서 차는 어떻게 가져올 건데? 그것들이 순순히 내놓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매매 상사와 약속만 잡아놓아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쯤으로. 알았어, 언니.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 오사리 잡놈 같은 것들. 언니,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해. 동생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 아니, 호랑이를 직접 내 굴로 유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김혁수 아들이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일부러 가장 힘없고 지친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소동으로 기력이 다 빠져버린 늙은 어머니의 목소리. 혁수야, 나다. 바쁘냐? 아니,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안 좋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작전이 벌써 반은 성공한 셈이었죠. 아니다. 그냥 내가 며칠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다. 나이 들면 속이 좁아진다고 하더니 내가 딱 그 짝인가 보다. 지선이에게도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마음에 걸리는구나. 제 말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선이도 잘못했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내가 정말 고맙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들 괜찮으냐? 지선이 데리고 집에 와라. 내가 저번에 너희가 좋아하던 갈비찜 좀 푸짐하게 해놓으련다. 지난 일은 다 잊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 아들은 감격한 목소리로 정말 엄마, 알았어. 당연히 가야지. 지선이도 정말 좋아할 거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혁수야. 올 때 너희 차 가지고 오너라. 응? 알았어. 그런데 왜? 지난번에 보니 타이어 공기압이 좀 이상한 것 같더구나. 한쪽이 유난히 푹 꺼져 보여서. 내가 오래 다닌 단골 카센터가 있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봐준다. 너희 저녁 먹는 동안 내가 잠깐 가서 점검 받아다 주마.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잖니. 어머니의 다정한 걱정. 자식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에 그 어떤 아들이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아들은 제 말에 깊이 감동한 듯 했습니다. 아, 엄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랬어. 괜찮은데 알았어, 엄마. 그럼 토요일에 차 가지고 갈게. 정말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은 아무것도 모른 채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이제 미소가 아닌 차가운 서리 같은 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무척이나 기다려졌습니다.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좋은 갈빗대를 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한가득 사왔어요. 부엌에 서서 갈비의 핏물을 빼고 양념을 만들고 채소를 다듬는 내내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해온 일상적인 노동처럼 그저 묵묵히 제 손을 놀릴 뿐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대가가 오르게 될 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생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신이 나 있었어요. 언니, 다 준비됐어. 가양동 매매단지 김 사장한테 얘기 다 해놨어. 언니 차 끌고 오기만 하면 서류고 뭐고 바로 처리해서 1시간 안에 통장으로 돈 꽂아주겠대. 시세보다도 100만 원은 더 쳐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고 오기나 해. 고맙다 정희야. 너는 약속된 장소에 먼저 가 있거라. 내가 차를 몰고 그리로 가겠다. 알았어. 아, 내가 왜 이렇게 떨리냐? 꼭 독립군거사 치르는 것 같네. 언니 파이팅. 동생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확인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과 갖가지 나물, 따끈한 잡채까지. 누가 보아도 자식을 위해 정성껏 차린 어머니의 밥상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위장막 아래에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장 온화한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 내외는 한껏 누그러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제과점에서 산 롤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지난번의 소동에 대한 어설픈 사과의 표시였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오너라. 밖이 춥지? 얼른 들어와. 그들은 거실로 들어서며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엄마. 이걸 다 엄마가 혼자 한 거야? 완전 진수성찬이네. 어머니, 정말 맛있겠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롤케이크를 받아들며 고생은 무슨. 너희가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 연기력에 감탄할 지경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연신 맛있다며 밥 2공기를 뚝딱 비웠고 며느리도 얌전하게 갈비를 뜯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릇에 음식을 더 놔주며 자상한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더 늦기 전에 카센터에 다녀와야겠다. 혁수야, 차키 이리 다오. 너희는 느긋하게 과일이라도 깎아 먹고 있거라. 금방 다녀올 테니. 제 말에 아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토록 제 손에 넣고 싶었던 그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의 차가 곧 정비소로 갈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하는 곳 아니에요? 괜찮다.
사장님이 나랑은 막역한 사이라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거짓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 멀리 익숙한 흰색 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버렸던 바로 그 차. 저를 치욕 속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흉기.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취향인 듯한 달콤한 방향제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상키가 아닌 아들에게서 직접 건네받은 진짜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는 엔진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카센터가 아닌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가양동 중고차 매매단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 차의 운전석에 앉아 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실로 묘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이나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완전한 반격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동생 정희가 멀리서부터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생 옆에는 딜러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고생했어. 이쪽은 김 사장님이야. 얘기 다 끝내놨어. 김 사장이라는 남자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곧장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매매 계약서에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분증을 건네주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도 넘겨주었죠. 모든 절차가 끝나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계약은 다 되셨고요. 차량 대금은 알려주신 계좌로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몇 번 누르더니 제게 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제 휴대폰에서 띵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평생 통틀어 가장 큰 액수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니까. 동생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 사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매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동생이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얇은 매매 계약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존엄을 되찾았다는 증표이자 새로운 인생을 향한 자유이용권이었습니다. 택시가 저희 아파트 앞에 도착하고 저는 동생에게 고맙다며 두둑한 현금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동생은 끝까지 사양했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동생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죠. 다시 혼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조금 전 제가 몰고 나갔던 바로 그 차가 세워져 있어야 할 주차장 입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곳은 영원히 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이제 온전히 제가 살아갈 새로운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터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난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거실 테이블 위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제자리를 벗어나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오랜만에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슬슬 그들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나 혁수야. 혹시 카센터에서 연락 왔어? 차 가져다 준다더니 아직 소식이 없어서. 저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일부러 내며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직 연락 없는 걸 보니 바쁜가 보구나.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지. 좋은 일 아니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오늘 지선이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차 써야 한다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하네. 그 사장님. 기다려봐라. 곧 연락이 오든지 하겠지. 정급하면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해보마. 저는 그렇게 무심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대체 어느 카센터냐고 물어보라니까 하고 짜증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어요. 이제 본격적인 연극의 이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휴대폰은 더욱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는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그 카센터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언제쯤 오는지 물어보게. 지선이 약속 시간 다 늦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 아이고, 내가 그걸 깜빡했네. 워낙 오래 다닌 곳이라 그냥 사장님네 하고 불렀더니 간판 이름을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그냥 우리 아파트 상가 뒤쪽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 내가 지금 나가서 한번 보고 오랴? 저는 일부러 더 미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자 아들은 더는 저를 닥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됐어. 내가 그 근처 카센터에 한번 다 전화해 볼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그 어떤 카센터에 전화를 해도 흰색 세단을 맡긴 사람은 없다는 대답만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이제 서서히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저녁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거의 부서져라 울려댔습니다. 딩동댕동 하는 소리가 아니라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식사를 마치고 입가심으로 숭늉까지 한 사발 마신 뒤에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상기된 아들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 동네 카센터에 전화를 수십 통도 더 돌렸는데 아무도 어머니 차를 맡은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대체 차 어디에 있어? 혹시 무슨 일 생긴 거야? 사고라도 났어?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찻주전자와 찻잔 3개를 꺼냈습니다. 우선 앉거라. 목이 마를 테니 차 한 잔씩들 하고 이야기하자.
어머니, 지금 차 마실 기분이 아니에요. 차가 없어졌다니까요.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끓는 물을 찻주전자에 붓고 찻잎이 은은하게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잘 우러난 찬물을 3개의 찻잔에 조르르 따랐습니다. 그리고 찻잔 2개를 그들의 앞에 하나씩 놓아주었죠. 자, 마셔라. 옥로차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아들은 마지못해 찻잔을 들었지만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옅은 차 향기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몫의 찻잔을 들어 향을 한번 음미하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평온하고 가장 담담한 목소리로 사실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카센터는 무슨, 내가 팔았다. 제 입에서 나온 그 5글자는 마치 수류탄처럼 고요한 거실의 공기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며느리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시끄러워서 귀가 다 아프구나. 너희가 타고 다니던 그 흰색 차, 어제 내가 중고차 매매상에 깨끗하게 팔아치웠다고 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완전한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안의 모든 것이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 박혀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들 혁수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고 하얀 찻잔은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처참하게 뒹굴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소리에 놀라거나 깨진 조각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서로에게 엉겨붙어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뜻밖에도 며느리 오지선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푸파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점차 커져서 나중에는 거의 발작적인 비명처럼 변해갔습니다. 하하, 어머니 농담이 너무 심하시네요. 하하, 재미없어요, 그런 농담. 차를 파셨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기야? 어머니가 지금 저희 놀리시는 거 맞죠? 지선은 아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저와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번갈아 줄 뿐이었어요. 아들의 반응에 불안감을 느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저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로 파신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소파 옆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 그 위에 찍힌 붉은 인형과 매매 금액으로 적힌 구체적인 숫자가
며느리의 눈에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며느리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외침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거 명백한 범죄야.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 기세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눈물도 거짓 연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퍼런 도끼와 살기만이 가득했어요. 그때까지 멍하니 있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선아, 진정해. 우선 엄마 말씀부터 들어보자. 들을 게 뭐가 있어. 이 노망난 할망구가 우리 차를 팔아먹었다잖아. 당신은 이게 진정하게 생겼어? 김혁수, 당신 저 여자 아들 아니야? 당장 저 돈 받아내고 차 다시 찾아오라고 해. 며느리의 바라게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몫에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 차분한 제 모습이 며느리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양도 증명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처럼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거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거라, 지선아.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라. 너는 경찰을 부르든 변호사를 부르든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늙은 시어미가 왜 너의 소중한 차를 팔아버렸는지 그 이유나 알고 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제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운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뒤어 며느리는 당장이라도 저를 물어뜯을 듯이 굴면서도 마지못해 소파 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준비해 두었던 저의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그래, 너희가 결혼할 때부터 시작하자꾸나. 나는 너희에게 아파트를 얻을 전세금을 보태주기 위해 내 남편이 평생 일에 내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과도 같던 적금을 모두 깼다. 그리고 너희는 그 돈으로 너희의 보금자리를 꾸렸지.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만족하지 못했지, 지선아. 뚜벅이로 살 수는 없다며 친구들은 다 외제차를 몬다며 매일같이 혁수를 닥달했더구나. 그 성화에 못 이긴 아들 녀석이 내게 와서 손을 벌렸을 때 나는 사실 반대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타일렀지. 하지만 결국 나는 너희에게 지고 말았다. 내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털어 너희에게 차값을 보태주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 흰색 세단은 그렇게 내 노후와 맞바꾼 물건이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나는 그 차가 너희의 발이 되어주고 너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는 그 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 너는 나의 선의를, 나의 마지막 남은 애정을, 너의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고 급기야는 나를 버리는 흉기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언제냐고? 바로 일주일 전 토요일. 너는 나를 그 차에 태우고 버스 한 대 다니지 않는 깊은 산골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나를 그곳에 버린 채 혼자 도망쳐 버렸지. 아니냐? 제 추궁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막막했을지,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지, 얼마나 굴욕적이었을지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그 차 안에서 따뜻한 히터를 켠 채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서울로 돌아왔겠지. 그러고는 내 아들에게 전화해 내가 화가 나서 먼저 가버렸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겠지. 그 차는 너의 완벽한 범죄를 위한 알리바이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 위에서 또 다른 서류,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내 들어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나의 선의를 흉기로 사용했다면 나 또한 그 흉기를 걷어들여 너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이 차는 내 돈으로 산 물건이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명의만 아들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런 내 물건을 내가 처분한 것이니 나는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다. 이것이 내가 너의 차를 팔아버린 이유다. 이제 이해가 좀 되느냐?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논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제 분노가 너무나도 정당해서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한 것이겠지요.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아들 혁수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지선이가 엄마를 정말로 버리고 온 거야? 아들의 물음에 모든 분노의 화살이 며느리에게서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의 뺨이라도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김혁수,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는 내 남편이야. 저 할망구 아들이야.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돈만 잘 벌어왔어 봐. 내가 저 할망구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위 맞추고 살았을 것 같아? 지선아, 말 조심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 조심? 웃기지 마.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이 중간에서 제대로 처신만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엄마 말 한마디에 쩔쩔매면서 내 편은 단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잖아.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한 내 인생이 불쌍하다, 정말.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들의 완벽했던 부부관계는 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 것 그대로의 비난과 원망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을 감상하는 관객처럼요. 제 손에 들린 찻잔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후련하고 뜨거웠습니다. 저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제게는 지난 10년간 묵은 체증을 쓸어내리는 소화제와도 같았거든요. 제 거실에서 벌어진 부부싸움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의 밑바닥까지 긁어내는 비난과 고성이 오갔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앉아 그들의 민낯을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며느리가 더 이상 당신이랑은 말 섞기도 싫어 하고 소리치며 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 혁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이나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소파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에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동생 정희가 전해주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차를 되찾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들었어? 그 오지선이라는 게 김서방을 닥달해서 어제 우리 김 사장한테 전화를 했나 봐. 자기 차 돌려내라고,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대. 동생은 전화를 통해 거의 생중계를 하듯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김 사장이 뭐라고 했대? 김 사장이 누군데? 아주 점잖게 그랬대. 사모님, 저희는 차량 원소유주이신 박정숙 어르신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을 뿐입니다. 차는 이미 어제 다른 분께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억울하시면 저희가 아니라 박정숙 어르신과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대. 아주 고소해 죽겠다고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에도 전화를 걸어 법률 자문을 구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을 겁니다. 증여가 완료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차량 구입 자금의 실질적인 제공자인 원소유주의 처분 행위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 차는 이제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들 녀석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길고 짧은 문자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얘기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하는 의미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어보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너무나도 가볍고 쉬운 법이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제게 매달리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 저녁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퀭한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이 겨우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선이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엄마가 화가 나서 먼저 가버렸다고 했을 때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다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편이 더 편했으니까요.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저 엄마의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려버리는 게 훨씬 더 쉬웠으니까요. 아들은 자신의 비겁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우리 집에서 차를 팔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사실 엄마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엄마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선이가 엄마한테 소리 지를 때 저는 그 사람을 말려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한테 같이 따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엄마.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제 앞에서 며느리를 감싸며 흘리던 악어의 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선이를 추궁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하던 그 사람이 결국 모든 걸 다 실토하더군요. 엄마를 일부러 그곳에 버려두고 온 게 맞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내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악독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아내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 어머니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어요. 엄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저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제 자식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죠. 일어나거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어서 일어나라고 했다. 너의 그 눈물이 내게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아주지는 않는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결정한 새로운 규칙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아들, 그리고 그의 가정에 내려지는 일종의 계엄령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판 자동차 값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돌려줄 수 없다. 그 돈은 더 이상 너희의 차값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짓밟은 내 자존심의 값이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다. 이제부터 너희 부부는 오롯이 너희의 힘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다시는 내게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너의 아내는 너의 가정의 문제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부부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지선이의 그 못된 버릇을 고치는 것도 너희의 무너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도 모두 너의 몫이다. 내가 만약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내게 기대려 한다면 그때는 나 역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아들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셋째, 내가 진정으로 나의 아들로 다시 서고 싶다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라. 너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까지는 나 역시 너를 찾지 않겠다. 제 말이 끝나고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차마 더는 다가오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듯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아들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 눈을 외면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롯이 박정숙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제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진 진짜 나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했어요. 모든 소식은 동생 정희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마치 첩보원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총동원해 그들의 소식을 알아내어 제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언니, 대박 소식이야. 내 친구가 어제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오지선을 봤는데 예전처럼 우아하게 커피는커녕 쇼핑백을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낑낑대면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더래. 얼굴은 아주 똥 씹은 표정으로 말이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더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차를 잃어버린 며느리의 추락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게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계급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훈장이었으니까요. 그 훈장을 빼앗긴 지금 그녀는 발가벗겨진 채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이겠지요. 동생은 또한 며느리가 친구들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고 SNS 활동도 뚝 끊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차가 없어진 이유를 둘러댈 마땅한 변명거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시어머니가 팔아버렸어요 라고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더더욱 없을 테고요. 아들 혁수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내건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고리에 커다란 장바구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 그리고 질 좋은 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쪽지나 편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존재를 알려오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지선이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서툴고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단단했던 얼음이 조금 더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대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상처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제 인생 최대의 거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도 했고, 어떤 이들은 안전한 곳에 묻어두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온전히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어느 맑은 가을날 시내에서 가장 큰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두껍고 화려한 책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꿈의 크루즈 90일간의 세계 일주. 상담원은 제 행색을 보고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비싼 로열 스위트 객실을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하겠다고 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온갖 종류의 차와 다과를 내어오며 크루즈 여행의 환상적인 점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알프스의 만년설,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와 로마의 웅장한 유적들. 제가 평생 책과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아왔던 꿈의 장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설명을 들으며 마치 어린 시절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두툼한 여행 안내 책자를 받아들고 여행사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것은 용서나 화해의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에게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세상으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마지막 의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답장이 올지 혹은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복잡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휴대폰을 들고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나 석 달간 여행 간다. 이제 문 앞에 물건 그만 가져다 놓아라. 더 길게 쓸 말도 덧붙일 감정도 없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부러 다른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식탁 위에 그 작은 기계에 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서 있는데 식탁 위에서 짧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와서 잠시 심호흡을 한 뒤에야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몸 건강히 행복하게 잘 다녀오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문장의 맨 앞에 찍힌 점 3개. 아들 녀석이 이 짧은 문장을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망설이고 얼마나 많은 단어를 썼다 지웠을지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를 향한 미안함과 차마 다가서지 못하는 망설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 그 점 3개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돌아온 것은 용서를 구하는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저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순수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사랑합니다라는 그 5글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제게 단 한 번도 직접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휴대폰 액정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도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긴 시간을 돌아 서로를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기던 그 지독한 관계를 지나 비로소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진짜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방울의 눈물로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앙금을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거대한 크루즈선의 제 방 발코니에 서 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웅장한 백고동 소리가 인천항 전체를 울리고 육중한 선체가 서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원하고 짭짤한 바닷바람이 제 흰머리를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흩날립니다. 저 멀리 제가 평생을 살아온 땅의 불빛들이 점차 작아지며 마치 밤하늘에 보석을 쏟아부은 것처럼 아득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나간 제 삶이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그리고 동시에 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성대한 환영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뒤로는 여행사 직원이 설명했던 로열 스위트 객실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처럼 바삭하게 풀을 먹인 침구와 제 이름으로 된 환영카드, 그리고 얼음이 담긴 은색 통에 꽂혀 있는 샴페인 한 병.
예전 같았으면 분에 넘치는 사치라고 손사래를 쳤겠지만 지금의 저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 힘으로 얻어낸 제 존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니까요. 저는 샴페인 병을 들어 조심스럽게 마개를 열었습니다. 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솟아올랐습니다. 크리스털로 된 길고 얇은 잔에 황금빛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기포가 쉴 새 없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제 마음속의 설렘 같았어요. 자식은 정성을 다해 키워서 때가 되면 더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려보내는 것이 순리인 것을 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순리를 잊고 다 자란 아들을 제 마음의 가장 크고 좋은 방에 세입자처럼 들여놓고 살았어요. 그 방을 아들의 웃음으로 장식하고 아들을 향한 걱정으로 벽지를 바르곤 했죠.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며느리는 그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바닥에 흠집을 내고 창문을 더럽히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그 어지러운 방을 청소하고 두 세입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제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제 마음의 방에서 미련 없이 내보냈습니다. 악이나 원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계약 기간이 끝난 집주인이 묵묵히 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담담하고 단호하게 제 마음의 주인이 된 것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지럽힌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감정들을 환기시키고 텅 빈 공간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채워 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방은, 아니 나의 이 마음은 아직 읽지 못한 수많은 책들로 가득한 서재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려나갈 멋진 그림들을 걸어놓을 갤러리가 될 것이며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화려한 무도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과 검푸른 바다가 맞닿은 저 아득한 수평선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어요. 나의 고단했지만 정직했던 지난날들에게, 그리고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았던 나의 용감했던 투쟁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막 장막을 올리는 나의 눈부시게 찬란한 인생에게 건배. 제 진짜 인생은 이른하고도 2해를 훌쩍 더 넘긴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